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 본부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이 회동이 내일 이루어지죠. 오늘 현기한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사전 조율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내일 회동. 일단 이렇게 사전 조율에 나선 거는 그냥 이례적인 거로 보이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 사전 조율 끝난 뒤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심 전심으로 통했다 그랬는데 진짜 2심 전심으로 통해서 내일은 그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입으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두 귀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좀 그런 거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서로 이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잘 될 것 같다? 예, 좀 잘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광주로 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협치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선거를 패배한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선 이런 회동이 얼마만큼 원만하게 성과 있게 마무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 쪽에 각 정당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의제가 뭔지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회동이 만나게 되면 각자가 내세울 것들 그리고 목표치 뭐 이런 것들 좀 가늠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만나는데 만나서 서로 간만 보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정무수석이 오늘 그 두 당의 원내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또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한 바도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해서 작은 거라도 좀 성과를 좀 남기는 그런 회동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식적인 이제 소통과 또 협치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큰 그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생산물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일단은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 지도부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19대 국회 마지막에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관련 입법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란 방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형식적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언론의 평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맹이 없는 회동에 아직도 여전히 반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것이 뻔한데 그런 회동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선물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선물은 국민에 대한 선물이죠, 사실은. 각 당의 이해관계보다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내일 조금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기가 전 어느 대목에서 나올 것 같냐면 총선의 민의를 전하러 왔습니다. 두 야당에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정권이 심판당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설전이 벌어지면 여기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사과를 일전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면한 상태에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 훈훈하지 않은 분위기로 마무리될 위기도 있다. 사실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야 대통령도 유감을 표시하거나 총선민이 전중하겠다고 하고 가면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두 원내대표가 지금 5.18 기념식,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을 좀 공식적인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 이거 요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이게 적절한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두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 요구할 때 대통령이 이걸 된다 안 된다 가부간에 이것도 검토해 보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건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뭔가 좀 입장 정리를 해서 만나면 이것이 어쨌든 그래서 수용이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거부된다 그러면은 두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좀 얼굴 잘 안 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예. 의미에서 오늘 이제 hengyuan 수석이 아마 국회를 방문한 거는 네. 아마 이 형식과 사전 의제와 발언 순서와 그다음에 회동 이후에 어떤 언론 발표 그런 것들은 아마 사전에 조율을 다 됐을 거고 네. 오늘 국회를 방문한 것은 혹여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라든지 공격거리가 혹시 부담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것으로 알겠어요. 일단 예. 보여집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총선 후에 폭락했다가 이란 방문을 전후해서 약간 뭐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지금 약보합세 30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만났어요. 근데 뭐 별 성과 없이 뭐 이를테면은 평행선만 달렸다든지 뭐 또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인 태도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30% 중반대라고 하는 건 거의 마지노선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사실은 급한 쪽은 뭐 두 야당보다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에서 뭔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라도 내일 회동 안 하기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뭐 좀 판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뭐 경제 법안이라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든가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지만 내일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고 네. 아주 미시적으로 말하면 내일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지정곡으로 재창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그냥 구체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내일은 두 야당이 좀 경쟁적으로 광주 민심을 또 껴안아야 되는 측면에서 이걸 관철을 굉장히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은 박 대통령께서 이런 것에 좀 긍정적으로 문을 열어두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회담이 끝났을 때도 네. 뭔가 오늘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는 사실 3야당의 원내대표보다는 대통령한테 몰릴 것이다. 즉 대통령이 선거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국민적인 가장 큰 관심사고 네. 이때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추락하는 어떤 지지율 같은 것들이 좀 스탑이 되고 네. 반등의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과거처럼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상대가 서로 간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네. 때는 뭐 지지율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내일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말 한마디 또는 의전 하나하나로 다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자리니까 이를테면은 통상적으로는 접견실에 이 3당 원내대표가 먼저 와 있고 대통령이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뭐 이를테면은 청와대 현무관까지 뭐 나와서 뭐 3당 대표들을 뭐 맞이한다든지 이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의전의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이 변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청와대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지금부터 하면 또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보다도 아마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그동안에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내일은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제스처라든지 형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겸허한 모습 또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남 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렵다면 형식이라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하여튼 뭐 좀 기대를 가게 만들고 이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당의 상황도 좀 차례차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인데요. 지금 여당은 뭐 하여튼 그동안 좀 혼선을 겪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해서 이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가 전대를 준비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고 그게 이제 7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7월 전에 그러니까 전대 전에 혁신위원회를 따로 띄워서 이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 작업을 하도록 뭐 지금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거냐를 둘러싸고 뭐 이런저런 외부 인사들도 거론이 됐고 또 뭐 여론조사까지 한 모양입니다. 의원들 당선자들한테 이름을 써내라 그랬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접촉도 지금 차례차례 있는 모양인데 대체로는 고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새누리당의 이런 투트랙으로 7월 중에 하여튼 뭘 좀 한다. 혁신과 이 새 지도부 구성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실은 고육지책인 걸로 느껴집니다. 최선은 아니다? 예, 최선이 아니죠. 사실 이게 최선일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2개월짜리 혁신이라는 것이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질 수 있고 2개월짜리에 누가 와서 이 지금 지난한 이 개혁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2개월짜리로 이 투트랙으로 간다. 오히려 더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결집을 또 약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동력이 발생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비대위 혁신이 나눈 거는 이제 설문조사에서 한 70%가 비대위 혁신이 이원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친박계가 거의 70% 되는 60, 70%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친박계 중심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혁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냐. 비대위 밑에 사실 자문기구의 혁신이처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건 뭐 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런 비판을 상세하게 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는 각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어떻든 새누리당이 진짜 아주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근본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현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실직자가 이렇게 많으면서 상당히 뭔가 이게 새로운 거를 찾는 기존의 전통적인 보수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가기 때문에 내년 때 그냥 제대로 안 가면 내년에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혁신을 어떤 형식으로 가든 간에 근본적인 진짜 혁신을 낳고 당연히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훅 갈 수가 있다. 사실은 이번 총선 때 그 새누리당의 배경막에 그 배경막에 네. 이러다 훅 간다는 걸 했던데 이번 총선에서 이미 가버리지 않았어요? 그랬죠. 아직도 갈 게 더 남았습니까? 아직도 갈 게 남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최근 며칠 사이에 새누리당의 모습 네. 또 이런 결정을 놓고 뭐 고육책이다 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이해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네. 그러나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얘기가 이거 아직 위기의식이 이게 좀 아직 아니하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다들 한단 말이죠. 그 네. 내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혁신이면 혁신위가 필요가 없죠. 오히려 7월달 전당대회에서 혁신적인 지도부를 뽑아서 정당성을 가지고 혁신안을 마련해서 혁신안을 실행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낫지. 2개월짜리 한시적인 혁신위를 만들어서 총선 참패의 원인 규명과 대안만 만들어내고 실행은 또 나중에 새로 뽑히는 당 지도부가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의 결정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정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 당선자 122명은 본인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본인이 이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본인만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4년 사람들이 임기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원이라든지 새누리당 지지자라든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지난 그 3번의 총선 이후에 집권 여당이 패배한 첫 번째 총선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33.5%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내년 그 대선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어떤 혁신과 그다음 쇄신 변화의 네, 필요성을 알겠습니다. 못 느끼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그를 현역 의원들한테 물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저기서요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도로 침박된 거 아니냐 음. 가소로운 소리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 그러니까 도로 침박당 아니냐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린 거거든요. 혁신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건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반 국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혁신위는 당내에서 소리가 나오지만 또 친박, 비박, 파열음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대위원장 됐고 원내대표 됐으니까 자, 리더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고육지책이었다.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고육지책이라고 전 보여지지 않는 게 경우의 수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설문해서 이렇게 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모시러 오면 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2달 후에는 당대표가 뽑히는데 이거를 야당에서 봤잖아요. 김상곤 혁신위를 문재인 전 대표가 만들어 놓고 정권을 줍니다. 그랬는데
김종인 대표 그때 오니까 아무 힘이 없어졌습니다. 공천은 따로 갔죠. 그러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김문수 보수혁신 특위를 만들었는데 네.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반복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방식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직 좀 이 경우의 수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뭐 누구나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뭐 비판을 뭐 기분 좋게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긴 해도 이게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맞으면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 비판도 이게 도로 침박당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사실은 상당한 사실에 근거해서 네. 또 거기에는 이제 걱정하는 당을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그 마음들까지 좀 담겨져 있는 비판들이 다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판을 가소롭다고 해버리면 네. 그건 뭐 대화하자는 그렇죠. 얘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비판하지 그러니까 말라는 정진석 거죠. 대표의 이런 언행은 또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 침박당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이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성되는 이게 이원적 체제라든가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잘못됐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비주류에서도 또 이렇게 개파적으로 또 접근하는 이런 걸 해서 계속 개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새누리당의 앞날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그러니까 개파 척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내대표 경선 전에 우리가 전망을 할 때 또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좋은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예, 상당히 뭐 겸손하고 뭐 소탈하고 또 정무수석의 친박 비박을 두루아우를 수 있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뭐 어쨌든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이런 아주 긍정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 후에 지금 일주일 남짓 사이에 다들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로 돌아서게 된 것은 무슨 이 고질적인 뭐 새누리당의 무슨 개파 구조가 엄전해 있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 일주일 만에 지금 맞습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현실 인식이 좀 철저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새누리당을 쇄신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보다는 네. 친박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쇄신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 본인의 자기 정치적 주도력 이런 게 당내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 장악력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을 기피하면 사실 당 장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어떨 경우에는 더 개파에다가는 소멸을 명령한다든가 뭔가 좀 더 아주 외부에서 봐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 몇 명 이렇게 해놓고 뭐 이게 뭐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서 비판이 오면 이게 가소롭다 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저기다가 얘기를 못 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작동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 혁신위원장 뭐 타처는 많이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혁신이 이게 정진석 원내대표는 뭐 당을 확 바꾸는 혁신이를 얘기는 했지만 혁신위원장 맡을 외부 인사 영입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무슨 내부에서 적당하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모양 안 좋게 이렇게 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 그쪽에 이제 한편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7월 전대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은 또 그들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온 뉴스가 이주영 의원을 친박계 또는 범친박계가 당대표로 몰고 있다, 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런가 하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은 잠잠한데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다시 등판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친박계가 이주영이 아니라 결국은 최경환을 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전당대회에 누가 당 대표가 돼야 되느냐,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규명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실행하면서 네.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한데 지금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에 적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나 당내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겁니다. 아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주영 죄송합니다만 이주영 의원이 5선이고 또 인품도 좋고 또 뭐 소통과 대화도 잘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비상 상황인데 과연 이 비상 상황에 있는 새누리당을 제대로 보수해 가지고 내년 대선에 임할 수 있느냐? 굉장히 회의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내의 경쟁보다는 외부에서 새누리당을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필요한 게 아닌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를 영입해야 된다? 당대표를 일단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대표를 영입해서 이 새누리당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경선을 하게 되느냐, 또 경선을 뭐 그건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문제라고 예, 보여지고 일단은 그런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어떻든 지금 친박의 구상은 당권은 자기네 친박, 또 진박이 직접 나서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만 있는데 친박이 하고 대권 후보는 뭐 외부의 사람을 데려오는 뭐 대를 차이를 데려오든 양아들 데려오든 이런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의 가장 큰 위기는 근본적인 혁신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혁신을 주도하고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가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사실은 위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새누리당의 위기에 쳤던 2004년 천막당서로 갔을 때도 그렇고 2011년 말도 그랬고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란 박근혜 대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을 위기로 구해는 하나의 그러한 역할을 한 건데 결국엔 그런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내부에서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데려오느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위기 타결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소성교 원장은 내부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그렇다면 외부에 누구라도 그렇게 가자는 말씀을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왜 손사래를 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와도 권한을 안 줄 것 같잖아요. 친박이 장악하고 있고 도로 친박당으로 갈 것 같잖아요. 누가 가겠습니까? 당대표를 외부에서 모셔온들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원내대표도 장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당권을 잡은들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럼 못 오는 거죠. 혁신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아주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있는 인물을 당권에 쓴다 하더라도 자 이해훈 전 최고위원입니다. 당권 도전 못합니까? 남경필 지사직 버리면 안 됩니까? 지금 당이 망해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 지금 김황식 전 총리가 네. 유일하게 나는 아직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제의가 오면 고민하겠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계속 연락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됐다는 김황식 전 총리한테 지금 연락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진위를 밝혀야죠. 알겠습니다. 예. 좀 전에 그 김광도 본부장이 어쨌든 이 위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위기고 대선 시기에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뭐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리더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슨 혁신이다 또는 뭐 전대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반기문 영입론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당의 위기라고 한다면 뭐 당대표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대선 주자감이 없어서 지금 이 위기 아니냐.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주체인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강력한 대선 후보로 중심을 잡고 있었고 지금도 중심 잡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작동 가능한 것 아니냐. 또는 뭐 정말 창당한 지 2달도 안 되는 신생정당 국민의당이 38석이나 얻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도 안철수라는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어서 아니냐. 지금 새누리당은 그 대권 주자가 지금 다 전멸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반기문 대망론이라도 다시 좀 가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대선 중심 정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당이 공고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지금 뭐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구를 영입해오고 대선 후보를 찾아오고 이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을 시스템으로 돌리고 새누당의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공고화를 만들고 이럴 때 이제 외부에서 누가 올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서 네. 국민들에게 이 선택을 받는 것이지 지금 모든 것을 새로운 어떤 사람 외부 인사에게 의지하겠다, 의존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빌어지면 사실은 둘 다 오는 어렵다. 사람이건 예. 뭐 당이건. 저는 그전부터 주장했지만 1차적으로는 당내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원론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남경필 남원정이라고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 정병국 예. 의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50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답이라 보고요. 어리다 그래서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중에 진짜 리더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 반기문 영입, 유엔 사무총장 영입을 검토해보는 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처음부터 반기문 영입으로 가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남경필 지사, 뭐 원희룡 지사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단체장이 갖고 있는 현실적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 뭐 못 던지냐? 네. 아마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렇죠. 이 무슨 당 위기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네, 네. 국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헌신짝처럼 네. 이게 그 개인에 대한 역풍보다는 그 당에 대한 역풍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네.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새누리당 사정을 보면 무슨 그보다 더한 독한 이 독수라도 지금 네. 써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답답한 상황이라 말씀을 드려보는데 네. 전 앵커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이냐 전국이냐 상관없이 선출직은 네. 굉장히 무거운 자리죠.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최근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당권 대권 분리론을 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권 주자는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 네. 그래서 지금은 당권의 리더십이 없으니 대권 주자가 당권까지 같이 거머쥐고 달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게 불과 며칠 만에 이제는 대권 주자는 하늘에서 모셔오고 우리는 그냥 가던 대로 간다. 네. 이거는 아무런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반기문 대망론은 이건 내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원래 12월 30일 날 끝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새누리당이라는 배가 파선했습니다. 이 배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반기문 뭐 유엔 사무총장을 그 배에 태우고 대선을 가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 그 뭐 개혁 쇄신의 그 남원정을 태우든지 지금 당장 새누리당이 급한 거는 이 깨어진 배를 예. 어떻게 보수할 거냐. 그 분이 이번 7월 달에 전당대회 때 혁신하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를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이 내려갈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네. 역시 호남 민심을 잡지 않으면 야권의 적통도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 대선에 야권의 대표성을 갖는 후보를 내기도 쉽지 않다. 네. 뭐 그런 얘기겠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지금 뭐 나가서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당선자들이 처음 왔으니까 거기에 네. 이제 야권의 일종의 성지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광주에 아무도 소속 의원들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수를 많은 숫자를 이제 대고 데려가서 일종의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압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양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양적보다는 이 호남의 어떤 민심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질적인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숫자적으로 내려가고 가서 얼굴 비치고 이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어떤 전략의 변화, 근본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교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뭐 광주도 가야죠. 네. 그러나 부산 이게 뭐 18석 중에 5석이나 한 네. 정말 기적을 이룬 지역이고 그렇죠. 또 여기에 당선된 사람들 다 2번, 3번씩 10년 이상 고생하면서 지역의 벽에 도전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부산, 광주 못지않게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네. 그럼 왜 부산은 안 가는가? 또는 대구. 가야죠. 대구 뭐 그렇죠. 김부겸, 홍의락의 이 기적 이거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구 또한 네. 살구 혁명을 선도했던 민주화의 성지고 그렇죠. 야성이 강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럼 왜 대구는 안 가는가? 이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오히려 호남인들도
이게 정말 전국 정당으로 가는 그리고 집권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균형이 잡힌 이렇게 다시 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맹목적인 어떤 호남 러브콜, 뭐 호남에 대한 이런 애정 공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균형 감각을 가질 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더 지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이번에 그 고등학생들 시험에 비유하자면 2학년 말 기말고사에 시험 성적을 봤는데 굉장히 잘 나왔는데 딱 보면은 일단 자기 굉장히 못한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잘한 과목보다 못한 그래서 내년에 본고사를 보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못한 데 가서 회초리 맞고 뭔가 시중을 해서 그걸 하겠다는 만회하겠다는 걸 계속 집착을 하는데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야권의 심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이거 한 번에 가고 또 자주 가고 뭐 총선 직후에도 문재인 전 대표, 김종인 대표 자주 갔다 왔는데 이런 거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막바지까지 호남의 유권자들은 소위 지금 현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사이에서 굉장히 고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핵심은 호남의 대표성이 있는 인사가 어떻게 더민주를 주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뭐 시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총선의 호남은 누가 야권의 적통인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호남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뭐 어부지리로 새누리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호남에서 한 표나 영남에서 한 표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볼 때 호남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 유권자들이 볼 때 어느 당 쪽이 더 전국 정당이고 영남에서도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총선과는 좀 다르게 본다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에서 올린 성과, 또 충청권에서 올린 성과, 물론 창당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한 또 출마자도 별로 내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성동격서 전략으로 다른 쪽에서 더 이거를 깃발을 세우고 정말 외로운 무슨 고난의 어떤 행군 같은 거를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요. 정말 동의를 드리면서 이 국민의당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처하고 역풍을 맞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당을 한 당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끼리 만나서는. 그럼 형처럼 품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내일까지 갑니다만 다음 주에 5.18 기념식 또 다 내려갈 겁니다. 국민의당과 누가 많이 참석했느냐 머릿수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5.23에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이 있죠. 실축이. 그럼 그때 이 안철수 대표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쾌히 받아주고 국민의당을 동지처럼 그때 부산 방문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해 갔다가 봉하마을 갔다가 근데 이렇게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야권 내에서는 국민의당을 좀 지지해주고 그러면 이게 지역구 의원이 없으니까 호남 쪽에는 뭔가 더 할 게 없잖아요. 이런 공조를 해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되찾아오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정확한 민심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의 민심은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평소에는 외면했다가 선거 때가 되면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기를 강요 요구했던 것에 대한 굉장히 분노가 큽니다. 광주의 민심은 자존심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화돼 있는데 그런 상징화에 대한 존중, 그다음 그 상징성을 이어받아서 수권 정당이 돼서 그 상징성을 계속 개선 발전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와가지고 손 내밀고 표 찍어달라. 그다음에 호남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이런 지역주의에 가두는 것에 대한 호남 민심의 비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저 장면을 제가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 총선 때 새누리당이 뭐 영남지역에 가서 막 무릎 꿇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효과 없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금 광주를 자꾸 가는 것이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아까 뉴스에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다 군복 입고 저 군부대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보 행보죠. 예, 이게 뭐 5월의 달은 뭐 이게 안보와 관련된 네. 뭐 행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워낙 뭐 이 북한 노동당 이 전대에 있었고 또 뭐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저런 행보를 정치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행보가 이제 신당의 효과가 상당히 이제 지금 감소되는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네.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네. 뭔가를 이제 자기 내용물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어떤 반사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서 역량으로서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의 출발점을 이제 하나의 어떤 안보 이슈 이걸 갖고서 이제 새누리당을 이 견제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당 이제 색깔이 녹색인데 녹색에서 아마 녹색이 있는 분을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 그 지지율이 주춤해요. 근데 주춤한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 혼란 때문인데 여기서 안보는 우리가 지금 튼튼히 한다 해가지고 그 더민주와의 차별화 이거 하는 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안보는 튼튼히 하게 하는데 우리 앞장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왠지 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 지금 작은 정당이지만 이 안에 호남파, 비호남파, 혹은 안철수 측근, 비측근 이렇게 예.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전략적인 선택에서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뭔가 좀 생뚱맞은 쇼잉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뭔가 이게 좀 국민들한테 딱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체감되는 네. 뭔가 이런 어떤 접점을 아직 국민의당이 제대로 찾아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런 느낌을 좀 제가 갖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 질문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체로 여야 원내 협상,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뭐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하는 걸로, 그다음에 뭐 법사위는 법사위원장은 뭐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하는 걸로 뭐 되게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럼 국회의장은 누가 할 거냐? 대개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문희상. 네. 두 사람 다 육선 의원입니다. 문희상, 정세균, 문희상. 그다음에 이석현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양파전인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름으로 좀 예측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정세균. 예. 정세균. 저는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정세균 의원은 당권에 도전할 것 같아요. 당권으로. 네. 예. 저는 정세균 의원이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이 3당 체제와 그다음에 이게 소통과 대화와 조정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 더 좋은 카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당권 대권과 국회의장으로 네. 나눈다면은 당권 명예직을 문희상 의원이 가고 두 분은 그냥 정세균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원 전화 왔을 때 도와달라 그랬더니 친노는 안 됩니다 하면서 사실상 거부 반응을 보인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비슷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당내의 어떤 지지를 확고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세균 의원이 좀 더 발이 넓고 이 대인 관계를 좀 더 많이 크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